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렌 굴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아, 비창 소나타를 그가 어떻게 연주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서 그가 그의 연주가 나한테 어떤 느낌을 줬는지를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글렌 굴드의 비창 소나타. 그의 연주가 pathetic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뭐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이 비창 소나타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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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많이 듣죠, 사실. 뭐 누구나 많이 듣는데 특히 베이토벤의 그 잘 알려진 대중적인 3대 소나타 하면은 이 비창, 그다음에 월광, 그다음에 뭐 열정, 아파 소나타 이 세 곡을 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비창 소나타는 베이토벤의 초기 이 소나타 중에서 가장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곡이죠. 이제 베이토벤이 이제 초기에 있을 때 1700, 거의 이 1800년대 바로 전쯤, 그러니까 98년이나 1798년이나 99년 이때 이제 쓴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피아노 소나타들을 이제 계속 쓸 때입니다. 근데 이 비창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원래 이제 이게 베이토벤 자신이 그런 이제 이름을 붙였는지 아니면은 출판업자가 이걸 하면서 그 느낌을 붙였는지 그거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만 아마도 출판업자가 붙였을 가능성이 더 크리라고 봅니다. 이제 출판사 업자가 이 이제 이 그랑드 소나타 파테틱라고 하는 불어식 그 별칭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비감한 그 비장한 그러한 그 대소나타다 뭐 이런 뜻인데, 근데 이게 왜 비창 소나타냐? 사실은 비창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중에 비창하다 이런 말 쓰지 않죠. 뭐 쓴다면 비감하다라든가 뭐 비장하다 이런 말은 쓰지만 비창이란 말은 잘 안 쓰는데, 이거는 아마도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 제목을 붙이면서 이런 비창이란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이제 차용해서 쓰는 것이죠. 차이콥스키 심포니에서도 비창 교향곡이 있죠. 같은 뜻이죠. 근데 그러면 이 파세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파세틱은 어원이 이 그리크 어원으로 파토스입니다. 파토스. PATHOS죠. 그 영어로 읽으면 이제 페이소스라고 읽게 되는데, 페이소스가 바로 파토스입니다. 그 어원에서 나온 말이 가령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이 과목 중에 병리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패솔로지입니다. 그 패솔로지도 같은 어원이죠. 그렇다면 이 말이 갖는 뜻은 원래 병, 또 병으로 인한 고통, 슬픔,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또 그러한 그 그리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크의 그 연극과 같은 것이 이제 그 비극인데, 그 비극을 보는 관객들은 그 비극을 보면서 그 비극의 어떤 비극성, 어떤 그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을 이 전이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입으로. 그래서 이제 이 관객들도 그러한 비통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뭐 이런 것, 이런 의미로 파세틱이라고 하는 이 말을 붙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그 비극을 보면서 우리가 동감, 어떤 같은 그 이 슬픔이나 고통을 느끼는 걸 우리가 sympathy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임은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연민의 정을 갖는다. 뭐 이런 뜻으로 아마 이런 비창 소나타를 들으면서 베이토벤이 느꼈을 어떤 그러한 고통이나 슬픔 같은 거를 우리가 그 곡을 들으면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됩니다. 근데 아마 그 베이토벤이 그 이 초기이지만 그때도 이미 청력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곡을 작곡할 때도 이미 어떤 그러한 내적인 이 갈등이나 이 번민이나 그런 고통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곡은 특히 그 베토벤의 후원자였던 그 리히노프스키 이 공작에게 헌정됐습니다. 리히노프스키 공작은 베토벤의 친구이자 후원자였고 굉장히 음악을 사랑하는 애호가였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서 베토벤이 이 곡뿐만 아니라 피아노 트리오도 헌정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일설에 하면 나중에 그 나폴레옹과 그 프랑스의 그 이 관계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게 돼서 결국은 화해하지 못하고 이제 뭐 이제 우정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하나 보여드리죠. 이게 이제 제가 많이 들었던 그 LP판의 그 이 자켓입니다. 이 LP판의 자켓을 보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유학하던 시절의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유학을 1979년에 가서 이제 처음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펜 대학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학을 하니까 굉장히 힘든 때였는데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 대학 도서관에 가서 이제 공부를 쭉 하다가 그 도서관에 가니까 한 구석에 뮤직 리스닝 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그 당시 이제 LP판이죠. 뭐 CD도 없을 때니까. LP판들이 쫙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그 턴테이블에다 놓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자켓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렌 굴드가 이제 말하자면 초창기 때 녹음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 파테틱하고 이 이제 8번, 9번, 10번의 소나타가 이제 녹음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곡을 들으면서 이 악장, 특히 이 악장을 들을 때 제가 너무나 이 말하자면 이 어떻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어떤 그 감정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아까 말한 그 이입 그런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연주가 굉장히 감정적이고 정감적이고 어떤 비감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를 느낀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이 글렌 굴드의 연주가 너무너무 드라이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비감한 그런 감정이 훨씬 증폭될 수 있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요. 그래서 그 제가 보면은 이 곡을 보면 8번 이 비창 소나타는 C 단조로 되어 있습니다. C 마이너로 되어 있는데 이 C 마이너라고 하는 그 조가 아마 굉장히 인간의 어떤 그 감정의 어떤 그 어두운 면, 어떤 절망이라든가 어떤 운명적인 어떤 슬픔이라든가 이런 거를 묘사하는데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C 단조의 조성이 가령 심포니 5번 운명 교향곡도 C 단조로 되어 있고 베이토벤의 마지막 소나타인 32번도 C 단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C 단조가 베이토벤한테는 굉장히 어떤
어떤 운명적인 그 어떤 그 슬픔 같은 거를 표현하는 조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 악장은 그 아다지오 칸타빌레인데요. 우리가 차이콥스키의 안단테 칸타빌레도 유명하지만 이 곡은 이제 특히 아다지오로 돼 있고 구성이 제가 보니까 그 3악장 같이 큰 론도 형식은 아니지만 작은 형태의 론도 형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있고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주제가 있으면 B라고 하는 어떤 그 에피소드 삽입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another 어떤 그 삽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주제가 나오고 이제 짧은 코다로 끝나는 그러한 형식인데 이 삽입구가 있을 때 감정적인 그 격정이 그 이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를 들으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그 에피소드 삽입구가 나오는 부분은 정말 그러한 그 이 감정의 격화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고조되는 거를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보통의 그 연주자들은 이때 이 부분을 연주하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 청중들한테 감정을 이입시키는 그러한 어떤 그 좀 멜랑콜리하고 어떤 이모셔널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한 우수적인 게 깔려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 감정이입이 되죠. 근데 제가 이 글렌 골드의 이 곡을 들을 때 글렌 골드는 그런 식으로 연주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드라이하고 무감정적인 그러한 스타일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퍼세틱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저한테는. 우리가 보통 그 슬픈 이야기를 전할 때 그 말하자고 하는 그 화자가 먼저 그 슬픔을 못 이겨서 눈물을 흘리거나 울면은 그거를 듣는 청중들이 느끼는 슬픔이 반감됩니다. 보통. 오히려 그거를 정말 드라이하게 감정을 섞지 않고 읽으면 오히려 듣는 사람이 훨씬 더 그 받는 이모셔널한 그 임프레션이 훨씬 커지죠. 거꾸로 우리가 희극을 말할 때도 사실은 그 웃기려고 하는 개그맨이 자기가 웃기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웃으면 그 남들한테 웃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랑 뭐 비슷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하여튼 저는 이제 피아노를 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연주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페달을 많이 사용할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마 글렌 골드는 이 부분을 연주하면서 페달을 거의 사용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오히려 감정을 자기 내면 속에 억누르고 어떤 절제와 무심함으로 연주한 것이 오히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이 끼칠 정도로 깊은 그 퍼세틱 페이소스를 자아내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이 글렌 골드 연주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들어보시기를 원하고 이 연주와 함께 우리가 가장 스탠다드한 교과서적인 연주로 저는 그 머레이 프라이어의 연주를 저는 들고 싶습니다. 가장 표준적이고 교과서적인 연주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프라이어의 연주와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가령 그 Immortal Beloved 불멸의 연인이라고 하는 베토벤에 관한 영화가 있죠. 이 영화에 보면 베토벤이 이 비창 소나타를 치면서 그 피아노의 귀를 이렇게 대보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거 문 뒤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몰래 숨어 보는데 그거를 간파한 베토벤이 막 불같이 화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근데 그 영화 이 불멸의 연인에서 이 비창 소나타를 연주한 그 OST가 바로 머레이 프라이어의 연주였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비창 소나타 이 악장은 이 영화에서도 가끔 이 도입이 많이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코엔 형제 영화 The Man Who Wasn't There라고 하는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라고 하는 영화에도 그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그 에피소드는 뭐냐면 이 글렌 골드는 1932년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82년에 뉴욕에서 뉴욕 맞죠? 잘 확실치 않은데 하여튼 82년에 타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글렌 골드는 사실은 거의 20년 동안 죽기 전에 20년 동안 무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때는 녹음으로 레코드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레코드를 남긴 거가 CBS 레코드에서 남겼는데 이 글렌 골드가 82년에 가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뉴욕에 있을 텐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주말에 뉴욕 타임즈의 아트 앤 리저 섹션에 완전히 한 페이지 전면에 백지가 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 가운데쯤 그 상단에 조그만 글씨로 글렌 골드 그리고 그 밑에 가로로 치고 1932-1982 이렇게만 적혀 있고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뭐 부고라든가 무슨 뭐 이 정말 아까운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떠났다라든가 뭐 어떠한 언급도 없이 아무런 언급 없이 빈 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CBS 레코드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었어요. 완전히 한 면이 아무 그 정말 그 추모 글도 없는 그런 백지 광고를 그 글렌 골드가 죽었을 때 뉴욕 타임스에 실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글렌 골드는 이 64년에 마지막으로 공연하고 그러니까 82년까지 거의 18년 동안 이 무대에 서질 않았는데 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언젠가 다시 무대로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그냥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64년에 미국에서 시카고, LA 연주를 끝으로 무대를 떠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레오나드 번슈타인하고 뉴욕 피일하고 협연을 한 게 한 번 있습니다. 근데 그게 1960년이었는데요. 그게 아마 TV로도 아마 그 이제 방송이 나가는 그런 실황이었는데 번슈타인이 그때 브람스 콘체르토를 협연하게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를 잡고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은 유튜브에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번슈타인하고 글렌 골드를 쳐보시면 나오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Who is the boss? 보스가 누군가? 가령 이런 컨체르토를 협연하는데 솔로이스트, 독주자가 보스인가? 아니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보스인가? 사실은 뭐 그 같이 그 뭐 상의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때 이 번슈타인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글렌 골드의 브람스의 곡 해석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으며 앞으로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 young great pianis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칭찬을 했죠. 이 대단한 피아니스트의 해석에 맞춰서 내가 협연을 하겠다. 이러고서 이제 협연을 하고 얘기를 했죠. 난 다시는 이 글렌 골드와는 협연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것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협연이 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글렌 골드의 비창 소나타 연주가 저한테 어떤 느낌을 줬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에피소드를 꾸며봤습니다. 글렌 골드에 대해서는 아마도 제가 이 바하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한번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